자, 지난 2월 영국 최고의 미인대로 손꼽히는 미스 그레이트 브리튼 대회가 열렸는데요. 드디어 대망의 1위 발표의 순간. 자, 1위 수상을 한 26살의 젠 애키는 감격의 눈물을 글썽이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감사합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때는 2015년 애킨에게는 4년 동안 사랑을 키워오며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너랑 같이 다니기 창피해서 더 이상은 못 만나겠어. 우리 결혼 없던 일로 해. 자, 이렇게 갑자기 얼토당토 않는 이유로 파혼을 통보한 이 못돼먹은 남자친구. 그 이유는 바로 애킨의 몸무게 때문이었습니다. 아, 진짜? 2015년 당시 그녀는 다소 체중이 좀 나갔었습니다. 또 워낙에 햄버거, 피자를 좋아하기도 했는데요. 점점 살이 찌더니 체중이 무려 110kg까지 늘어났던 겁니다. 아니 건강을 위해서 살을 빼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냥 뚱뚱하다고 결혼을 하던 걸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네. 그것 때문에 떠난 게 맞아요 진짜? 그리고 누구한테 당신이랑 다니기 부끄러워 이런 건 정말로 혐오스러운 말이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이죠. 네. 제가 굉장히 혐오스럽죠. 자, 갑작스러운 파혼 통보에 큰 충격을 받은 애킨. 실연의 아픔에 폭식은 더욱더 심해졌는데요. 그러다 애킨은 훗날 본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살과의 전쟁, 다이어트. 잘했다. 아픔을 이겨내기도 하고 또 새 삶을 위해서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좋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아주 잘 선택했네요. 자, 다이어트를 결심한 애키는 절대 끊지 못할 것 같던 패스트푸드를 모두 끊고 철저하게 식단 조절을 했고요. 퇴근 에 무조건 피트니스 클럽으로 향했습니다. 운동, 또 운동. 대단하다. 물론 너무 힘들어서 본인의 선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요. 그때마다 애키는 자신을 버린 남자친구와 비참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며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피땀 눈물의 시간들을 견딘 결과 애키는 2년 만에 무려 50kg 감량에 성공. 50kg? 거기 저 왼쪽 사진 티셔츠가 살 빼기 전에 입던 옷인가 봐요. 본인이 있던 거예요. 진짜 독하게 했구나. 자, 그리고 그 뒤 자신감을 찾은 애키는 본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요. 각종 미인 대회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 자격 있다. 현명한 선택으로 자신을 더 사랑하게 된 애킨이 전한 소감. 남자친구가 떠나는 날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게 일어난 일 중 최고의 사건이 됐죠. 그걸 최고의 사건으로 바꾼 건 애킨 자신의 선택과 노력입니다. 좌절하지 않았던 거. 아, 저분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친구가 바꿔준 게 아니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예. 태국에 사는 18살 소녀 녹왈리사. 평소 그녀에겐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야, 쟤 봤어? 진짜 못생겼다. 저 얼굴로 난 밖에 못 다녀. 나쁘다. 이런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다니 나쁜 엑스! 아니 어떻게 근데 이런 걸 자꾸 나만 시키지? 아, 동양 여자가 뭐 할 줄 알겠어? 소녀상 건립은 말도 안 됩니다. 일본이 한국을 보호한 이후에 한국에 유익한 일이 아주 많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녀의 고민은 자신의 외모 그리고 주변의 놀림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너같이 못생긴 게 우리 자기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당장 헤어져. 자, 정말 어이없게도 녹왈리사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운 여성이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대단하다. 아니 뻔뻔함을 넘어선 거 아니에요? 아, 대단하다. 믿었던 남자친구에게마저 배신을 당하고 얼마 남지 않은 자존감마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진 그녀. 결국 이때 그녀가 내린 선택. 너희가 비웃을 수 없도록 예뻐지겠어. 두고 봐. 자, 바로 성형 수술을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녹왈리사는 본인을 완벽하게 변신시켜줄 의느님을 찾아 고향 태국을 떠나서 어디를 왔느냐? 어디? 코리아. 한국에 왔습니다. 제대로 오셨네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아니 전 세계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성형외과를 방문한 건데요. 야, 정말 정확한 곳으로 찾아왔네요. 자, 그렇게 그녀는 눈, 코, 요 턱선까지 싹 변신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모습으로 정말로 그녀는 새롭게 태어났는데요. 어? 이 같은 사람이라고? 동일인입니다. 이 같은 사람이라고?
아니 근데 아니 그게 어디가 같아? 아니 그러니까 예쁜 거를 떠나서 다른 사람이 됐잖아요. 아니 다른 사람. 근데 누군가가 성형수술을 통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찾을 수 있다, 자존감을 찾을 수 있다면 뭐 왜 안 되나 싶어요. 아 당연히 저는 성형수술 찬성론자입니다. 실제로 눈밑지방 재배치를 제가 네. 했잖아요. 성형수술인데. 정말 온몸으로 찬성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뭐 찌르고 뭐 빼고 다 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형수술은요, 외모뿐만 아니라 그녀 인생에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남자친구 다시 돌아왔나요? 전화 왔나? 자, 녹 완리사가 성형수술을 하기 위해 한국에 머무는 동안 어머, 이거 완전 맛있다. 태국에는 왜 이런 게 없지? 자, 바로 우리나라 아이스크림에 홀딱 반한 겁니다. 그래서 녹 완리사는 이 아이템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 자, 대한민국에 머무는 동안 빙과 제품의 제작 기술을 습득했고 정말? 이분 대단한 분이네. 그 이후에 태국으로 돌아가 드디어 본인의 아이스크림 가게를 오픈했는데요. 자, 얼짱 사장님이 운영하는 맛있는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면서 불과 몇 개월 만에 가게가 자리도 잡고요. 매출도 억대 매출을 찍게 되더군요. 아유, 잘 됐네, 진짜. 아니 근데 전 남친도 이 소식을 들었을 것 같은데 네. 연락이 왔는지 안 왔는지. 연락 왔지. 자,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 남자에게서 연락. 못 났네 못 났어. 근데 진짜 찌질하고도 참 나쁜 게요. 내가 잠깐 눈이 어떻게 됐나 봐.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 난 원래 너뿐이었어. 다시 사정사정하며 사귀자고 고백을 했는데, 자, 노 관리사는 어땠을까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요. 거절할게. 단칼에 잘라버렸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야지. 유기견이 되갚아준 은혜. 2017년 인도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다르질링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아루나 라마. 그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생겼는데요. 아, 이 녀석 또 왔네. 왜 자꾸 오는 거야? 이젠 다른 데 좀 가려. 어느 날 길에서 발견한 유기견이 참 딱하고 불쌍해 한두 번 먹이를 주었더니 그 뒤로 그 강아지가 계속 집에 찾아온 겁니다. 결국 깊은 고민에 빠진 아루나. 그렇게 몇 날 며칠 한참을 고민하던 아루나. 하지만 자신만 보면 세상 귀엽게 꼬리 살랑거리며 반기고 애교 부리는 유기견을 보고 결국 입양을 결정했습니다. 이름을 타이거라고 지었고요. 잘했네요. 결국 책임지기로 하신 거네요. 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훗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일을 불러왔습니다. 왜? 유기견 타이거를 입양하고 2년 뒤인 2019년 어느 날 아루나는 주방 아래쪽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창고로 향합니다. 그런데 창고 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표범 한 마리가 달려들더니 아루나를 덮쳤습니다. 표범이요? 표범이 창고에 있던 닭을 잡아먹으려고 했는지 아루나의 집에 침입한 겁니다. 이때 표범은 피할 새도 없이 아루나의 머리와 귀를 마구 물어뜯으며 공격했습니다. 어떻게. 진짜 아찔한 상황이었죠. 옆에 딸이 있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이걸 뭐 어떡합니까? 정말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습니다. 냉수인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때 놀랍게도 등장한 구세주가 있었으니 바로 반려견 타이거. 아주 맹렬히 짖으며 표범에게 달려든 타이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표범이 덩치도 훨씬 크고 이빨도 날카로운 맹수였지만요. 타이거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와, 다행이다, 진짜. 한편 그 사이 아루나는 표범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었고요. 결국 타이거는 표범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잘 지었네 타이거로. 비록 아루나는 20바늘 이상을 꿰매는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타이거 아니었으면 정말. 만약 2년 전 아루나가 유기견이었던 타이거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그 선택이 없었다면 누가 아루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헝가리 북서부 주에르의 거리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50대 남성 라슬로. 그는 20여 년 전인 31살 무렵 극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가족에게까지 버림받고 거리로 쫓겨났는데요. 추운 날씨에 노숙을 하다가 동상에 걸려 한쪽 발을 절단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그. 아이고야.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었네요, 그죠? 자, 그렇게 매일같이 비참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 문득 그래,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노숙자 생활을 버리고 새 삶을 살기로 선택. 그때부터 마음을 고쳐먹고 일자리도 구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소에도 다니며 자립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무일푼으로 시작한 자립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신문 배달 일을 하며 받은 월급은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러다 보니 집, 전기, 수도세에도 늘 미납되어 끊기기 일쑤였죠. 아유, 안타깝다. 저러다 다시 노숙자 생활로 돌아오면 어떡해요. 그럼 안 되는데. 그러기 너무 이제 힘든 생활을 이어가신 거죠. 그렇게 힘든 날들을 보내던 2013년 9월의 어느 날 기차를 기다리던 라슬로. 돈이 겨우 이것밖에 안 남았네. 이걸로 대체 뭘 살 수 있지? 가진 돈이 주머니에 있던 동전 몇 개가 전부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절망했는데요. 걱정이 되는 게 그 돈으로 또 술 살까 봐. 그러기 쉽죠, 사실. 중독에 있었으니까. 맞아요. 그 생각이 그거밖에 안 날 것 같은데. 자, 과연 어땠을까요? 수준에 있는 몇 푼 안 되는 동전.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진 라슬로. 그리고 그 기로에서 운명적인 선택을 했는데요. 그의 선택은 술도 빵도 아닌 복권. 그 선택의 결과는 unbelievable. 뭔데요? 잭팟! 상금이 무려 31억 5천만 원으로요. 헝가리 사상 최고액의 복권에 당첨된 거라고 합니다. 아, 웬일이야. 이후에 라슬로는 의미 있는 선택을 했는데요. 그런 게 또 있어야죠. 자, 춥고 위험한 길 위에서 수많은 노숙자 동료들을 잃었던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헝가리 노숙자들을 위한 자선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 우연히 얻게 된 행운을 혼자 누리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저러라고 하늘이 보내준 돈이네요. 아, 저 선택이 더 멋지네요. 감동적이다, 진짜. 맞아요. 우연한 선택으로 극적인 기적을 이뤄낸 라슬로. 그의 선택이 절박한 누군가의 또 다른 기적으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이게 비단 요즘 얘기만은 아니죠. 약 20년 전인 2000년대 초에도 그 좁디 좁은 취업문을 뚫고 대기업 취업에 성공하고 이후에는 국내 굴지의 조선소로 이직. 그리고 그곳에서 연봉 7천만 원을 받으며 탄탄대로를 걷던 한 남자. 그런데 돌연 이 모든 걸 포기하고 다른 선택을 한 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이게? 바로 배우 허성태 씨입니다. 저분. 아니, 어떤 연유로 배우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건가요? 사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를 꿈꿔왔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에 포기해야 했었는데요. 그런데 2011년 이때 TV 속 한 줄의 자막이 눈에 띄었습니다. 배우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 잠들어있던 꿈이 마구 요동을 쳤고요. 결국 허성태 씨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가게 됐죠. 경남 거제도에서 올라온 허성태라고 합니다. 아쉽지만 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발 믿어봐는 그냥 놔둬줘. 이때 영화 올드보이의 최민식 씨를 연기했는데요. 너 이우진이 야, 진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저렇게 몰입한다는 게. 네 시체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진즉 이 길에 들어섰어도 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보기에 좋습니다. 저도 성태 씨의 꿈을 캐스팅하겠습니다. 그렇게 심사위원회 만장일치로 예선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변 지인들은 배우 수업도 제대로 받지 않은 허성태 씨의 도전을 뜯어 말렸습니다. 헛바람 들어갔다고 했겠죠. 아니, 주변 사람들은 100% 그랬을 거야. 정말 반대의 정확한 워딩을 그냥 쪽쪽 뽑아오네. 이때 정말 엄청난 갈등을 했던 그. 그래. 곧 있으면 과장으로 진급하고 연봉도 더 오를 거야. 아니야. 배우가 원래 내 꿈이었잖아. 지금 포기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지도 몰라. 그리고 결국 그의 선택은 바로 배우가 되기로 선택을 한 것이죠. 대단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늦은 나이일 수도 있는데 본인의 쌓아온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걸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때부터 허성태 씨는요, 직접 프로필을 돌리고 다니면서요, 한참 어린 신인 배우들 속에서 오디션만 무려 200여 번을 보다가 드디어 빛을 보게 됩니다. 2017년엔 영화 범죄도시에서 조폭두목 독사 역으로 출연, 카리스마 연기로 주목받게 됩니다. 근데 내 누군 줄 아니? 너무 좋아하니. 모모 잡고 옥타곤 진출한 여성. 지난 1월 1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UFC의 메인 이벤트 개최 행사에 전 세계 스포츠 팬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결전을 벌일 두 선수는 UFC계의 최고 스타인 옥타곤의 악동 코너 맥그리거와 백전노장의 카우보이 도널드 세로니. 본 경기 전날에 열린 개최 행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두 선수. 그런데 말이죠. 사실 이날 이벤트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선수들 말고 주인공이 따로 있나요? 자, 이날 팬들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사람은 두 선수 사이에 선 이 여성, 23살의 서머 타파사였습니다. 저분이 누군가요? 심판이에요? 자, 심판, 대표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용자. 용자라고? 때는 2019년 12월, 타파사는 미국 호놀루루의 한 가전제품 매장 경비원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매장 물건을 훔친 도둑을 발견한 타파사. 어머. 근데 알다시피 이게 미국은 총기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위험을 감수하고 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언제 총을 뺄 줄 알아. 그러니까. 자, 정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내던져 도둑을 잡는 선택을 한 그녀. 그런데 말입니다. 그 선택이 불러온 건 타파사, 당신은 오늘부터 파이어! 해고야! 뭐라고요? 타파사가 고객들이 있는 상황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며 타파사를 해고하고 만 것입니다. 자, 도둑을 잡은 용기 있는 선택 때문에 오히려 실업자가 돼버린 타파사. 그런데 타파사가 도둑을 잡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순식간에 큰 화제를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럴만해. 당시 누리꾼들은요, 가전제품 매장에서 일하기에는 아까운 재능이다 라며 크게 이슈가 됐고요. 그리고 타파사,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FC 회사에 스카우트된 타파사가 선수들과 대회 전 UFC 메인 이벤트를 함께하며 대중들에게 눈도장을 처음으로 찍은 건데요. 아니 그러면 타파사가 뭐 UFC 선수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오, 그럴 수도. 선수로 스카우트된 건 아니고요. 그녀의 재능과 정의로운 모습을 높이 사서 일단 바로 스카우트를 했고요. 지금은 함께 어떤 일을 할지 상의 중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애니메이터의 반전 과거,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토이스토리 3, 인사이드 아웃. 자, 이 작품들 속에서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움직이는 캐릭터 창조자, 애니메이터계 금손 김재영 씨입니다. 저분 기사를 많이 봤어요. 네.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이제는 많이 알려졌어요. 자, 세계적인 애니메이터 김재영 씨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건 인생을 180도 뒤바꾼 큰 결정적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을 180도 바꾼 선택,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그의 직업은 애니메이터가 아닌 닥터, 의사였습니다. 에이? 의사예요? 예, 아니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좀 있어야 이게 이해를 할 텐데. 전혀 이제 연관고리가 안 보이죠. 너무 다르네. 전직 닥터 김재영 씨는요, 서울의 한 의대를 졸업한 뒤 대형 병원의 비뇨의학과에서 근무했는데요. 그런데 레지던트 1년차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무렵에 생긴 고민.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과연 내가 진정 좋아하는 일일까? 정말 많은 이들이 꿈꾸지만 원한다고 모두가 할 수 없는 직업, 의사가 됐지만요. 그의 가슴이 원하는 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그 일은 바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런데 아들아, 의사가 되려고 얼마나 고생했니? 다시 생각해봐. 만화는 취미로 해도 되잖니. 당연히 가족들의 반대가 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이기도 했는데요. 오랜 고민 끝에 그의 선택은 바로 그래,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보자. 결국 마음의 소리에 따른 그 이후 가족들을 설득한 끝에 2003년 김재영 씨는 애니메이션 공부에 전념하기 위해 전세금을 탈탈 털어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진짜 엄청나다. 그 뒤에 미국에서 애니메이션을 공부한 김재영 씨는요, 무려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미국 최고의 애니메이션 제작사 P사에 입사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캐릭터의 생명을 창조하며 세계적인 애니메이션을 이끄는 숨은 주역으로 자신의 꿈을 펼쳐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곧 P사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담은 애니메이션 소울이 개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김재영 씨께서 메인 애니메이터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 메인이에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손에서 이제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숨결을 불어넣는 그 신의 손이 되신 거네요. 그러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넌 정말 추악한 지방 쓰레기 덩어리야. 남자친구에게 이런 망언을 들은 여성은 미국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사는 30대 여성 알비나 레인. 보시다시피 그녀의 몸무게는 127kg에 육박하는 초고도 비만 여성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알비나가 이렇게 살이 찌게 된 건 임신을 하면서부터였는데요. 임신 중 남자친구의 언어 폭력과 정신적 학대가 심해져 그녀는 오직 음식에 기댔다고 합니다. 폭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걸 먹는 걸로 푼 거죠. 네. 너는 절대로 살을 뺄 수 없어. 평생 그렇게 살겠지. 돼지처럼. 자, 이런 끔찍한 독서를 들은 알비나. 그녀는 정말로 머리에 망치를 맞은 것 같이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못할 거라고? 니코를 납작하게 해주지. 두고 봐, 복수할 거야. 그리고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녀의 복수는 바로 다이어트. 저게 이제 남자친구의 마음을 돌리려고 다이어트를 한 게 아니라 헤어지고 완전히 달라진 나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녀는 완벽한 복수를 위해 매일 달고 살던 고칼로리의 간식과 패스트푸드와의 이별을 선언. 그리고 식단 조절과 혹독한 운동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20kg이 넘는 체중과 40%가 넘는 체지방들 때문에 다이어트는 험난 그 자체였죠. 자, 그렇게 쓰디쓴 다이어트의 나날이 지나가고 무려 4년이 지났을 무렵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짜잔! 와! 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한 명 나갔다. 한 명이 아니라 사람이 한 명 나간 정도가 아니라 어머! 2명 나갔어요. 2명. 멋지네요.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살을 뺀 알비나의 멋진 모습을 우연히 전 남친이 알게 됐고요. 네. 알비나, 다시 너와 만나고 싶어.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었던 사람 그 나인 거 알지? 에이! 진짜 맞아야 돼 진짜. 그녀는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글쎄, 너 때문에 내가 행복했을까?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이렇게 아주 통쾌한 복수를 날린 알비나. 뜻밖의 복수로 새 삶을 살게 된 그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복수가 아닐까요? 올해 3월 러시아 모스크바에 사는 차잘라스키 씨. 차잘라스키 씨는 요즘 한 몰상식한 이유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요. 뭐야, 또 주차를 개떡같이 해놨잖아. 정면 주차 자리에 대각선으로 주차를 떡하니 옆 칸까지 다 차지하는 얌체 주차족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겁니다. 몇 날 며칠을 지켜본 차잘라스키 씨. 결국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버릇을 제대로 고쳐주지! 하면서 응징에 나섰는데요. 자, 얌체 주차족을 향한 복수국. 전동톱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차선을 아주 대놓고 삐져나온 차를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와! 진짜 좀. 썰어버렸어. 그 다음에 자신의 차를 유유히 그 옆에 댔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놓치지 않고 한 행인이 촬영을 했고요. 너튜브에서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은 나도 저런 경험 있는데 완전 통쾌하네. 그래도 저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로 하지. 라며 정말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4년 여성들의 울음과 비명이 이라크 전역에 울려 퍼집니다. 여자 포로들만 죄다 끌고 와. 아주 재밌겠구만. 살려주세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 집단인 IS는 쿠르드계 소수민족인 야지디족을 대량 학살, 5,000명 넘게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고문과 학살뿐 아니라 결혼을 강요받거나 성노예가 돼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그런데 이때 이라크인 민속음악 가수인 카툰 카이데르는 이 잔혹한 IS를 피해 이웃 사람들과 함께 신자르산 가파른 암석으로 올라 온 힘을 다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함께 도망치지 못한 그녀의 가족들은 모두 IS의 손에 살해당하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는 복수를 다할 때까지 노래하지 않을 거야. 야지디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들겠어. 그 뒤 그녀는 여성 군대를 설립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 2015년 1월 이라크 쿠르드족 지역 정부는 야지디족 여성들로 이루어진 군대를 공식적으로 허가. 이후에 태양을 숭배하는 야지디족 풍습을 반영해 Force of the Sun Ladies, 태양의 여전사대들을 편성하게 됩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모인 태양의 여전사들은 IS에 저항하는 쿠르드족 민병대 페시메르가에 합류해서 그들과 똑같이 피나는 훈련을 하며 IS에 복수하기 위해 매일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천 명의 IS를 다 처단할 것이다. 그리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라크 북동부 지역 모술 탈환 작전에 참여하게 된 태양의 여전사는 최전방에 배치돼 대대적인 활약을 펼치게 됩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2017년 10월 이라크 정부군은 승리를 이뤄냈고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태양의 여전사들은 모술에 갇힌 야지디족을 구해냈다고 합니다. 대단하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이건 뭐 개인적인 어떤 복수를 떠나서 민족을 구해낸 거네요. 그렇죠. 지난 2017년 12월 27일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인도 북부에 위치한 우타르 프라데시주 브린다반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뭔가 이 마을에 좀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인 것 같은데요. 바지가 안 입은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머리채를 잡힌 채 매타작을 당하고 있는 사람은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 그리고 그를 때리는 사람들은요, 브린다반 마을 사람들이자 그의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10년 동안 성직자로 생활했던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가 공공의 적이 된 사연,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인도 서부의 마라슈트라주에 사는 두 소녀는요, 힌두교 3대 경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바가바드 기타를 배우러 브린다반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직자 시아스트리는 이 소녀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희들 지낼 곳은 있니? 내 수행지에서 같이 지내는 건 어때? 무료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말 잘 들으면 유학도 보내줄 수 있어.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두 소녀는 성직자 바바 바스테프 시아스트리의 수행지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는 다른 소녀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실상은 너무나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참된 수행과 교육은커녕 외부와는 철저히 차단된 삶을 강요받았고요. 시아스트리는 소녀들에게 걸핏하면 심한 구타뿐 아니라 상습적으로 이 소녀들을 성폭행하기까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성직자라는 사람 저렇게 해도 됩니까? 정말 나쁜 놈이다. 악마네요, 악마. 이렇게 무려 3개월간 정말이지 생지옥에 붙잡혀 살았던 소녀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한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됐고요. 온 세상에 성직자 시아스트리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나게 됩니다. 절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인생을 송두리째 뺏겨버린 소녀들. 그래서 피해 소녀들과 마을 주민들은요, 당신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당신도 똑같이 당해봐야 돼. 자신들이 당한 성적 학대와 구타를 그대로 복수로 되갚아준 겁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시아스트리. 똑같이 당하는 순간 어떤 기분이 들었을지 묻고 싶습니다. 2017년 4월 영국의 한 마을을 가득 채운 노란 차들. 와, 이거 어머 이쁘다. 귀엽다. 3륜차까지. 야, 스포츠카도 있네요. 마치 영국에 있는 노란색이란 노란색 차는 다 모인 듯한 진풍경. 2015년 치과 의사였던 피터 매독스는 은퇴 후 자신의 에마 노란색 V사 경차와 함께 영국 글로스터셔주에 위치한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로 이사 왔습니다. 그런데 아유, 정말 저 노란 똥차 꼴도 보기 싫어. 아우, 차 빼요. 아유. 피터가 아끼고 애정하는 노란색 차를 트집 잡는 사람들, 차고에만 넣어둬라, 심지어는 폐차를 하라, 이런 막말까지 퍼부었고요. 피터의 차 보닛에 Move! 라고 대문짝만하게 긁어놓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지경까지 이르자 6,000파운드, 약 900만 원에 가까운 수리비가 나왔는데요. 사실 피터가 이사온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은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자 영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손꼽히는 영국의 대표적인 부촌입니다. 그런데 마을을 찾은 사람들이 저 못생긴 노란 차가 풍경을 망치잖아,
라며 SNS에 불만글을 올렸고요. 이 일을 계기로 마을 사람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한 겁니다. 어이가 없네. 아니 당사자한테 얼마나 소중한 차입니까? 저 차가 무슨 뭐 매연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뭔 피해를 줬다고 저래. 아니 법을 안 지킨 것도 아니고. 그래. 한편 영국 코번트리에 사는 한 청년 매티 B. 자동차 수리업자였던 그는 폐차 위기에 놓인 피터의 사연을 알게 됐고요. 자신의 SNS에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기념하는 집회라는 모임을 개최했는데요. 이때 피터의 수모를 알게 된 영국 전역의 노란색 차주들은 전국의 노란 차주들이요! 우리가 대신 복수해 줍시다! 귀엽다. 라면서 이 모임에 동참. 그래서 자그마치 무려 100대의 노란색 차들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비버리 코츠월드 마을에 모여들었습니다. 저거를 막을 길은 없죠. 그럼요, 어떻게 막을 거예요? 돈으로 저걸? 오겠다는데. 게다가 노란 차들의 통쾌한 복수극을 알게 된 V사 자동차 회사는요. 피터의 망가진 차를 새로 고쳐주며 복수극에 힘을 팍팍 실어줬다고 합니다. 야 정말 영화 같은 얘기네요. 2016년 11월 미국 엘라베마주 컬먼 법원 40년형을 선고받은 제이 메이너. 그는 자신의 장인을 총으로 쏴 죽이고 법의 심판대에 오르게 됐는데요. 그런데 판결이 난 직후 사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기야 가해자 제이 메이너의 석방을 위한 탄원 운동까지 일어났는데요. 이건 또 왜죠? 가족을 죽였는데 거의 폐륜 범죄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저기에 탄원 운동을 할 수가 있지? 거기엔 제이 메이너의 기부한 사연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그에게는 사랑스러운 딸 줄리아 메이너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녀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 어머니의 양아버지 레이먼드 얼 브룩스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당시 줄리아의 나이는 고작 4살. 하지만 9살이 된 줄리아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리면서 발각. 결국 2002년 레이먼드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손녀에게 수년간 몹쓸 짓을 한 레이먼드에게 내려진 선고는 고작 징역 5년. 근데 미국은 대체로 처벌이 세지 않나요? 네,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호한 걸로 알려졌는데 굉장히 손방망이네요. 13년이 지난 뒤 줄리아는 결혼 후 세 아이의 엄마가 됐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악몽은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았고요. 끝내 남편과 이혼까지 하고 정신적인 고통에 몸부림치고 맙니다. 자, 그리고 이런 딸의 모습에 가장 가슴 아파했던 한 사람, 바로 그녀의 아버지 제이 메이어. 내 딸은 매일이 지옥인데 그자는 너무 적은 벌을 받았어. 이렇게 딸의 고통에 응당한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겁니다. 2014년 6월 총을 챙겨 자신의 장인 레이먼드의 집으로 향한 제이. 그는 정확히 레이먼드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고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제이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그래서 탄원 운동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이번에는 아버지를 위해 딸 줄리아가 나섰습니다. 나서야죠. 그녀는 아버지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신의 신상이 공개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사와의 인터뷰는 물론 아버지 제이의 석방 및 형량을 줄이기 위한 운동을 시작. 무려 2만 2천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제이의 석방 운동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2018년 2월 중국 산시성 한중시의 작은 시골 마을 난정현. 자정을 지난 야심한 밤에 비명소리가 온 마을을 울렸습니다. 70이 넘은 아버지 왕지신과 장남 왕샤오준 그리고 막내 왕정준까지 왕씨 부자 셋은 목과 가슴, 배 등 온몸에 무자비하게 칼을 맞은 채 살해당했습니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에요. 일가족을 다. 무슨 일이래요? 이 세 부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은 지극히 평범한 35세 퇴역군인 장 커우커우. 1996년 장 커우커우와 왕씨 집안은 원래 우애가 좋은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던 두 이웃. 그런데 마을의 벼농사를 앞두고 책임자 위치인 도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노인네가 정말! 언쟁을 높이던 왕씨 일가가 무심코 던진 나무 의자에 장 커우커우의 모친이 머리를 맞았고 그만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이때 당시 장 커우커우의 나이는 겨우 12살. 자,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도 왕씨 일가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당시 미성년자였던 셋째 아들 왕정준을 살인범으로 내세웠고요.
그 결과 무고한 사람을 죽인 대가는 고작 징역 7년형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왕실과는 보석금을 내고 셋째 아들 왕정쥐는 3년 만에 출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한순간에 어머니를 허망하게 잃은 아들 장커우커우. 결국 그는 복수의 칼날만을 갈게 됐습니다. 18세에 군에 입대 특공무술을 연마. 자신의 인생은 모조리 버린 채 인생의 목표는 오직 복수. 그래서 결국 22년 만에 무고하게 죽은 어머니를 대신해 원수가 된 왕실가를 찾아 살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억울하게 죽은 어머니의 복수를 마치고 나서야 자수를 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사연이 알려진 뒤 어머니의 복수를 위해 3명을 살해한 남자. 하지만 결코 범죄는 미화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대서특필됐고요. 중국 전역에 씁쓸함을 안겨줬다고 합니다. 미국 휴스턴에서 출발해 뉴욕에 도착하는 미국의 대형 유항공사의 한 여객기. 엄마 카타리나는 어린 2딸 그리고 반려견 코키토와 함께 탑승했는데요. 코키토, 좀 이따 만나자.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와 인사를 나눈 뒤 강아지가 들어있는 가방을 좌석 아래 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승무원이 카타리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가방은 짐칸에 넣어주십시오. 하지만 카타리나는 미국 교통안전청의 규정에 따라 기내 반입이 허용된 반려견 가방을 준비했고요. 사전에 안내받은 항공사 규정에 따라 좌석 아래에 가방을 둔 건데요. 저는 규정을 다 체크하고 강아지를 데려온 겁니다. 아니 근데 짐칸에 넣으라니요? 그런 말은 없었어요. 가방은 여기 둘 수 없어요. 얼른 짐칸에 넣으세요. 하지만 승무원의 태도는 강경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 코키토가 든 가방을 어둡고 비좁은 짐칸에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떡해. 그런데 얼마 뒤 머리 위에서 코키토의 신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반복적인 난기류가 발생해 카타리나가 좌석에서 일어나 짐칸을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은 허락되지 않았고요. 승무원 또한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코키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둡고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 정도만이었으면 얼마나 다행이었겠습니까? 근데 그런데 약 3시간 30분의 비행 끝에 뉴욕에 도착한 카타리나. 그녀는 곧바로 짐칸의 문을 열어 코키토가 들어있는 가방을 꺼냈는데요. 반려견 코키토의 숨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머머머. 그리고 함께 여객기를 탄 한 탑승객이 이 모습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비난의 중심에 있던 승무원은 가방 안에 강아지가 들어있는 줄 몰랐어요. 뭔 개소리야. 라면서 황당한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여기에 또 비난이 거세지자 결국 유항공사는 사과 성명을 냈다고 합니다. It should have never ever happened, and I just want to know everybody in the 그런데 말이죠. 네. 이 항공사의 이 끔찍한 만행이 더 속속 드러나게 됩니다. 지난 2017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영상이 있는데 보시자마자 두 분 기억하실 겁니다. 폭력적으로 승객을 비행기에서 끌어내린 이 사건 역시 유항공사의 이야기입니다. 저게 말이 되냐고. 정원보다 더 많은 항공권을 판매한 유항공사. 결국 좌석이 부족해지자 유항공사는 마음대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강제로 자리를 양보해야 할 4명의 승객을 뽑았습니다. 이 뽑힌 4명 중에 베트남계 미국인 내과 의사 데이비드 다우가 포함돼 있었는데요. 내일 중요한 수술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이 비행기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다우는 다음날 오전에 수술이 있다며 하차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몇 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건장한 2명의 남자가 다우의 양팔을 잡고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이들은 공항 경찰들. 이에 다오는 강하게 저항했지만 좌석 손거리에 얼굴이 부딪혀서 피가 나고 바닥에 옷이 쓸려 정말 만신창이가 된 채 다오를 질질 끌어냈습니다. 피 흘리면서. 승객들이 뭐라 하는데도 저를 끌고 나간다? 정신 나갔어. 이 처참한 모습은요. 다른 탑승객들이 영상을 찍어서 만천하에 공개했고요. 승객에게 결국 무력까지 행사한 유항공사는 큰 지탄의 대상이 됐습니다. 한편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유항공의 CEO는 공식적인 발표를 내놨는데요. 다우 씨는 무척 공격적이었고 저희는 규정에 따른 절차였습니다. 라면서 되려 모든 책임을 피해자인 다우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보다 더 최악일 수 없는 유항공사의 인면수심 서비스.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할 곳에서 철저한 교육과 서비스 정신이 재확립되지 않는다면 전 세계가 정말 차갑게 돌아설 겁니다. 사우디 공주의 상상 초월 갑질.
2016년 9월 프랑스 대표 부촌으로 불리는 파리의 에비뉴 포슈.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공주는 프랑스에 방문할 때마다 아지트 같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의 방 벽면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수리공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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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너 지금 내 집 찍는 거야? 너 언론사에 팔리는 거지? 어? 저 수리 잘 됐나? 그 체크 한번 하고 있는 거. 시끄러! 저 자식 가만두지 마! 가만두지 마라! 그리고 공주의 명령을 받은 경호원은 수리공의 두 손을 묶은 뒤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충격적인 갑질을 행사합니다. 야, 내 발에 입 맞추게 해. 아니 이제 21세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도 모자라 씻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안겨준 그녀. 그렇게 이 끔찍한 폭언과 폭력 갑질은 장장 4시간 동안 계속됐고요. 심지어 수리공은 약속받은 대금 2,5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쫓겨난 이 수리공은 일주일 넘게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다 결국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온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은 프랑스 유명 L 주간지에 사우디 왕족 프랑스인 수리공을 죽이라고 명령하다라는 기사로 보도됐고요. 프랑스의 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처벌 받았나요? 받았을까요? 제발요. 이게 뒷목을 잡을 일이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미리 잡을게요. 2016년 12월 프랑스 정부가 폭력, 절도 및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살만 공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주는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뻔뻔하게도 살만 공주는요, 외교 면책 특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면책 특권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2018년 3월 15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북부 우타라주에 있는 챔페닥로방 마을의 한 초등학교. 초등학교 교사 A 씨는 수업 전에 여느 때처럼 숙제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저 숙제한 걸 두고 왔어요. 너 숙제 안 해놓고 거짓말하는 거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단단히 난 선생님은 아주 혹독한 체벌을 내리고 맙니다. 화장실 가서 변기 핥고 와. 12번은 핥아야 거짓말한 거 용서해 줄 수 있어. 저는 선생님이 변태 아닙니까? 화가 난 선생님의 말을 차마 어기지 못한 학생은 더러운 변기를 핥게 된 겁니다. 아유, 세상에. 살면서 숙제 한 번도 못 해가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선을 넘었고 저 얼마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말이 돼 저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생의 부모는요. 변기를 핥으라는 체벌은 제정신으로 내린 게 아니라며 크게 분노했고요. 당연히. 네티즌들에게도 큰 공분을 샀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황당한 일은 학교 교육위원회의 입장. 선생님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는 있어요. 라는 공문을 발표한 뒤에 가해 선생님을 그냥 옆 학교로 이직만 시키는 황당한 처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옆 학교 학생들은 얼마나 떨까? 변기할 때까 봐. 어? 이게 처벌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의류 매장입니다. 사람들의 거친 발길질에 와르르 쓰러지는 마네킹, 바닥에 널브러진 옷까지, 또 부서진 행거 등으로 매장은 난장판이 되었는데요. 매장에서 이 난리가 벌어진 이유, 올 1월 초 스웨덴의 유명 의류업체인 H사의 한 광고 때문입니다. 이 아이의 가슴팍에는 쿨리스트 몽키 인 더 정글, 정글에서 가장 멋진 원숭이라고 적어놓은 겁니다. 어머머. 자, 보통 원숭이라는 이 표현이 백인들이 유색 인종들을 비하할 때 쓰는 대표적인 인종차별 문구였던 겁니다. 머리에 뭐가 든 거냐? 저거 뭐 재밌어서 한 거예요? 뭐 무지해서 한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게다가 이 논란에 더욱더 부채질을 한 건 백인 어린이가 입은 옷에는 맹그로브 정글 서바이벌 엑스포트, 뭔가 묘하게 우월감이 드러난다고 하죠. 전문가 뭐 이런 단어.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할 만한 그런 글귀가 새겨져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저 조심했어야죠. 저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백인들만 이 옷을 산다고 착각하고 있다. 광고를 보자마자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비난이 빗발치기 시작했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인종차별 광고에 가장 크게 분노한 곳이 바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난 1월 13일 이 H사의 인종차별적인 광고에 격분한 남아공의 국민은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고요. 급기야 H사의 매장 2곳을 급습했던 겁니다.
자, 결국 걷잡을 수 없이 커진 파문들로 H사는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며 곧바로 광고를 내렸고요. 문제가 된 옷의 판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자, 한편 흑인 예술가들은요, 상처받은 흑인들을 위해 아이의 가슴에 정글의 왕, 나를 왕이라고 불러라 등의 문구로 광고를 재해석해서요, SNS에 올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정말 뒷목도 주의, 두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그런 사건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2014년 11월 22일 미국 클리블랜드에 있는 한 평화로운 공원에서 갑자기 강한 총격음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바닥에 푹 쓰러졌는데요. 총을 맞은 사람의 정체. 고작 12살밖에 되지 않은 한 흑인 소년이었습니다. 왜 소년이 총을 맞습니까? 소년이 벌써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러게요. 부모님이 선물해준 모형 총을 들고 공원에 나간 12살 소년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는 마치 자신이 멋진 경찰이라도 된 듯 남을 향해 모형총을 겨눠보기도 하며 이리저리 공원을 누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공원의 인근 911 센터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렸습니다. 공원을 지나던 한 시민이 타미르 손에 쥐어진 모형총을 진짜 총으로 오해해 신고한 겁니다. 어머. 신고를 받고 출동한 티모시 로먼 경관. 그런데 곧바로 경관은 소년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총에 맞은 타미르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바로 다음 날 숨을 거두고 말았는데요. 와, 이거 너무 황당하다 진짜. 티모시 경관은 총을 쏘기 전 손을 들라 이렇게 몇 차례 지시했지만 소년이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협했다 주장했는데요. 무슨 장난감 총으로 위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자, 과연 이 말은 사실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경찰이 차문을 열고 총을 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초. 아니 뭐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출동하자마자 사살을 해버린 건데요. 실제 총이 있어도 경고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보여주신 영상은 너무 빨라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모를 정도로 삽시간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날렸다는 거는 거짓말로 보여요. 그런데 말입니다. 더 분노가 치미는 일은 법원에서는 티모시 경관의 행동이 정당방위였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기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무고한 어린 소년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그가 죗값을 받지 않자 이 판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Justice for 타미르 라이스, 타미르 라이스를 위한 정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법원 앞에서 항의 시위를 이렇게 벌이기도 했습니다. 헝가리 기자가 걷어찬 희망. 유혈 사태로 파괴된 도시 시리아. 시리아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내전으로 인구의 절반이 난민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딜 기어들어오는 거야? 세르비아에서 헝가리로 국경을 넘으려던 난민들은 그들을 막으려는 경찰들에게 저지당했고요. 한편 세계 각국의 기자들은 이 참혹한 모습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독일 알방송사의 기자 슈테판 리히터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난민들의 참상을 담기 위해 현장에 있던 헝가리의 한 기자가 경찰을 피해 달아나는 난민 부자에게 고의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야,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인데? 저 뭐야, 저렇게 거기에 여자아이의 다리를 걷어차기까지 했습니다. 취재 왜 간 거예요? 뭐 실수로 다리가 걸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장면들을 보면 일부러 다리를 건 거고. 저 영상 속의 주인공은요, 헝가리 기자 페트라 라슬로. 그녀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던 슈테판 기자는 약 20초 분량의 영상을 SNS에 게재. 영상을 본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은 기자의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는 갑자기 수백 명의 난민이 달려들었어요. 정당방위였어요. 라며 말도 안 되는 억지 변명과 함께요. 역으로 자신이 발을 걸어 넘어뜨린 난민 부자와 영상을 퍼뜨린 얼굴책 사이트까지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반성을 하긴커녕 더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는 그녀를 두고 논란이 점점 거세지자 페트라 라슬로 기자가 재직 중이던 헝가리의 N방송사는 그녀를 해고했습니다. 이후 헝가리 법원에서도 법정에선 그녀에게 사회적 규범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판결과 함께 보호관찰 3년을 처분해 그녀의 악행을 심판했습니다.
2018년에 부활한 희대의 만행. 지난 2월 17일 이날은 일본 혼슈 중부지방의 아이치현에서 세계 각국의 군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는 제1회 군장제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일본 짹짹이 이용자가 SNS에 친구들과 선보인 코스프레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뭐죠? 아, 저거는 난징 대학살을 코스프레한 사진입니다. 게다가 사진 밑에 글귀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오늘 난징 대학살 코스프레를 했어. 와타시와 정말 재밌었어. 중국인이 있으면은 또 하고 싶다 데스. 지금까지도 희대의 만행이라 불리는 난징 대학살.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은 중국의 수도였던 난징을 점령한 뒤 죄 없는 중국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했습니다. 게다가 그 방법은 정말 포악한 야만 그 자체였는데요. 일본군의 사격 연습으로 중국인들이 인간 방패가 되거나 한 광장에서는 1000명이 넘는 중국인들을 모아놓고 석유를 붓고 산채로 태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잔인하게 살해된 무고한 중국 국민은 무려 30만 명. 그래서 중국은 2014년부터 난징 대학살이 시작된 12월 13일을 국가 추모일로 제정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난징 대학살 추모를 치른 지 몇 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 이 말도 안 되는 사진이 SNS에 올라온 것이죠. 끔찍한 역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전쟁 범죄를 마치 놀이처럼 재현한 건데요. 정말 무지함이 빚은 만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사진이 공개된 뒤 중국 국민들은 물론 일본 국민들까지도 너희는 일본의 수치다. 당장 문제의 사진을 삭제하라. 라며 분노의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대신 사과를 하고 싶다는 일본인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야, 뭐 저 아이들 어떻게 됐나 궁금하네요. 저 생각 없는 청년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청년들은요, 대중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별다른 사죄나 반성하는 기미도 없이 그냥 SNS 계정을 삭제하는 데 그쳤다고 합니다. 잘못한지 모를 거예요, 아마. 하지만 부디 이번 일을 계기로 제대로 깨우쳐서 또 다른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려 1,500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이 이야기는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영국 리즈에 사는 닐 브로드벤트 씨는 사귀던 여자친구 스텔라에게 청혼하기로 결심을 하고 프로포즈의 전 과정을 직접 영상에 담는데요. 와, 아유. 그렇죠. 저런 거 뿌려줘야죠. 네. 야, 양초가 밝혀야 되고.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행복하게 올라오잖아요. 지금까지는 네. 굉장히 좋은데. 그리고 좋죠. 보니까 고전이 왜 고전인가. 그럼요. 네, 분위기가 좋아요. 네. 근데 저것만 가지고 1,500만 뷰를 기록하기는 아직 좀 아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 닐의 프로포즈 중 빅 하이라이트. 바로 이 하트 모양의 로맨틱한 편지입니다. 부푼 마음을 안고 편지를 읽어내려가는 스텔라. 그런데 여기서 왜 그런 데가 나오지? 자, 오늘 제일 무서운 말은 그런 데입니다. This is the big question I'm asking you. Help me help. 뭐 여기서 일반적인 전개라면 Will you marry me? 뭐 이런 뭐 내용이 써 있어야 되겠죠. 편지를 더 읽어내려간 여자친구의 표정이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표정 별로 벌써 안 좋아. 벌써 안 좋아. 진짜 살벌한데. 와, 표정 왜 저래? 그냥 헤어져 정도의 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이어진 그의 질문. Who the is Thomas Rue? 그리고 이때 여자친구의 얼어붙은 표정을 보고 통쾌한 표정으로 쌩 하고 집을 나가는 남자친구. 애초에 이 남자에게 달콤한 청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닐은 실제로 청혼을 앞두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거예요. 아이고. 그렇죠. 토마스 루는 그녀의 내연남 이름이었습니다. 이거는 네. 좀 그렇다. 뭐 저렇게까지 노력을 들여서. 아, 저렇게까지 복수를 할 필요가 네. 있느냐? 아, 지금 저희 여자분 편을 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둘 다 이상해. 솔직히 둘 둘 다 다 이상한 것 이상하다. 같아요. 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그럼 다음 특종입니다. 2017년 10월 싱가포르의 한 결혼식장입니다. 결혼식이 미처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얼굴을 가린 채 갑자기 식장을 빠져나간 신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싱가포르에 사는 부유한 사업가로 알려진 익명의 남자는요. 자신의 여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지만 언제부턴가 여자친구가 좀 달라졌다.
변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사설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여자친구의 뒤를 밟고 마는데요. 남자친구에게 의뢰를 받고 수개월간 치밀하게 감시한 사설 탐정. 여자친구가 야심한 밤에 다른 남성과 호텔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 맙니다. 냄새가 나죠, 뭐. 신하영 씨 좀 이건 빼박이죠, 뭐, 빼박. 그죠, 빼박이죠. 네. 아니 호텔은 빼박입니까? 그쵸. 아, 조식 약속 못 잡아요? 조식 다른 데서 드세요. 조식 다른 데서 드세요. 식당도 많은데 굳이 왜 호텔에서 조식을 먹어? 미슐랭 가이드래. 정말 명쾌한 답이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됐을 땐 이미 결혼식은 고작 몇 주 뒤. 과연 이 남자의 결정은? 결혼식은 예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식장 곳곳에는 두 사람의 행복한 사진, 영상들이 펼쳐졌죠. 잔인하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커플의 다정한 한때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화면이 바뀝니다. 예비 신부와 낯선 남성이 호텔에서 나오는 그 장면이 전 하객들에게 모두 공개되고 맙니다. 최고로 망신을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네요. 그래도 너무 영화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아. 그래서 신부가 얼굴을 가린 채 결혼식장에서 그대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자,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6위 공개합니다. 적응했네. 적응했어. 적응했어. 빌보드의 음원 깡패이자 21세기 최고의 팝스타 리한나와 제2의 마이클 잭슨이라 불리던 크리스 브라운인데요. 2007년 크리스 브라운과 리한나는 한 시상식의 컬래버레이션 공연을 준비하며 사랑을 꽃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쿨하게 열애를 인정하며 2008년 할리우드 공식 닭살 커플이 됐는데요. 그런데 1년 뒤인 2009년 이 둘은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음악 시상식인 G 어워드 합동 공연을 하루 앞두고 이거 뭐야? 이 여자랑 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네가 내 와이프라도 돼? 나 좀 내버려둬. 어? 난 프리하고 싶어. 프리! 그만해! 갑자기 무슨 아저씨 발성을 하고 앉아서 아니 갑자기 무슨 발성이야? 리한나가 그만 크리스 브라운의 휴대폰에서 바람을 피운 여성과 나눈 메시지를 보고만 겁니다. 아이고 야야야. 초반엔 언쟁이 오가다가 점점 싸움이 번졌고요. 크리스 브라운은 무지막지한 폭행까지 진짜. 행세하고 맙니다. 대체 어느 정도였냐면요. 아, 못났다 못났어. 이건 아니야. 이거 보도가 나갔었잖아요. 네. 뭐 하는 거냐? 어떻게 저렇게 되도록 때려? 이 일로 리한나 소속사 대표 제이즈는 크리스 브라운, 너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어! 라면서 독서를 퍼붓기도 했는데요.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환장 연애 역사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아 얘기 끝난 거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어허. 두 번 다시 안 볼 것 같죠?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두 사람은 고작 단 3주 만에 마이애미로 밀월 여행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남남을 선언합니다. 뭐라고? 빠빠이. 마이애미에 갔다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남을 선언해요. 또 싸웠나? 그런데 그 뒤에도 만남과 이별을 정말 밥 먹듯이 반복하며 심지어는 비밀 결혼식까지 계획한 두 사람. 그런데 크리스 브라운이 또 바람을 피우자 결국 또 결별. 그리고 2014년에 서로 다른 애인과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와 대박이다 진짜. 근데 이제 현재는 어떻게 돼 있느냐? 네. 일단 이 환장 연애 역사는 막을 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과거를 볼 때 이게 막이 완전히 내려간 건지 잠깐 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죽일 놈의 사랑이거든요.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5위 공개해주세요. 사람의 탈을 쓴 진승남? 2015년 도미니카 공화국의 한 호텔에서 동료로 만난 아도니스와 맥길리언. 하니 죽을 때까지 너만 사랑할 거야. 우리 곧 카리브 섬에 가서 예쁘게 살자. 달링은 너무 스윗해. 스윗해. 아도니스 나도 사랑해. 진짜 싫다. 신하영 씨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고요. 만난 지 1년 만에 둘은 사랑의 결실을 보게 됩니다. 바로
둘 사이에 예쁜 베이비가 생겼기 때문이죠. 아, 이거 좋네요. 좋은 일이네요. 좋은 일이에요. 해피엔딩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아름답게 시작하네. 자, 여자친구 맥길리언은 출산 준비를 위해 고향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남자친구 아도니스는 비자가 거부돼서 함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남자친구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가족들의 보살핌과 축하 끝에 예쁜 아들 디에고가 탄생했습니다. 자, 모두에게 축복을 받던 그때 맥길리언, 사진 봐봐. 너 애기 낳느라 머리 다 빠질 때 네 남자친구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어. 뭐야? 결혼했다고? 뭐야 이게? 정말 믿기지 않겠지만 맥길리언의 친구가 얼굴책 메신저로 보내온 사진 속엔 정말로 남자친구가 웨딩드레스를 입은 여자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닮은 사람이겠지. 뭐 하는 짓이야? 그녀가 생사를 오가며 아기를 낳을 때 남자친구, 아니 이 아버지라는 작전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린 겁니다. 동일인이야? 자, 미친 거지. 저기 방송하세요. 여기 지금 개모임 나온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집중하시고. 예. 너무 몰입을 해갖고. 네. 그리고 그때 그 내연녀에게도 카리브 섬에서 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맥길리온한테도 했던 말이죠. 멘트가 똑같네. 고정 멘트네, 고정 멘트. 꼭 똑같아.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4위로 갑니다. 농구스타 라마 오돔의 파란만장 결혼기. 2015년 미국 최대 검색 포털 G사의 올해 최다 검색어, 바로 전 농구스타 라마 오덤이었습니다.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다재다능한 능력을 갖춰 토탈 패키지라고 불린 라마 오덤. 그러나 이 찬란한 수식어의 주인공은 사랑과 함께 처참히 추락하고 맙니다. 자, 그 시작은 2009년 9월 그의 결혼 발표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팬들은 당연히 10여 년간 그의 곁을 지킨 일반인 여자친구 리자 모랄레스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라마 오덤의 결혼 상대는 바로 할리우드의 악동 킴 카다시언의 여동생 클로이 카다시언이었습니다. 야, 대박. 둘만의 사랑을 키워간 두 사람.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클로에는 결혼한 뒤에도 문란한 사생활로 구설에 올랐는데요. 어느 정도였냐 하면 2013년 12월 임신한 아이의 아빠가 정확히 누군지 몰라서 친부 확인까지 해야 할 정도였고요. 자, 한편 라마 오덤도 결혼 생활 내내 여러 여성들과 불륜설에 휩싸인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2013년 10월 아내 클로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사람의 사랑은 파국을 향해 치닫는데요. 정말 뭐 이거는 둘 다 잘못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자, 그런데요. 그냥 쿨하게 각자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혼 소송이 시작되자 라마 오덤은 끝없는 추락을 시작합니다. 힘들었나 보다. 약물 복용, 음주운전으로 입건되면서 각종 추문에 휩싸였고요. 스타 플레이어로서도 그 어떤 활약도 펼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10월 미국 라스베가스 성매매업소에서 혼수 상태로 발견되고 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클로에가 병원에 달려옵니다. 그리고 사경을 헤매는 라마 오덤의 곁에서 직접 병간호를 한 그녀. 주변에서 에이, 결국 다시 합치겠네 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공은 공, 사는 사. 클로에는 그가 기운을 차리자마자 이혼 청구 소송을 다시 진행했고요. 반대로 이혼을 받아들일 수 없던 라마 오덤은 너의 모든 비밀을 폭로하겠어. 받지 못하면 부숴버릴 거야! 이런 메시지 폭격까지 날리고 맙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3위 공개합니다. 인간 승리 아이콘의 배반. 2002년 한 대학생이 쓴 자서전이 일본에서 약 5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합니다. 바로 오체 불만족. 저자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 장애를 가진 오토다케 히로타다였는데요. 완전 유명했죠. 장애를 극복한 경험을 담은 저서인 오체 불만족을 통해서 장애는 불편하다, 그러나 불행하지는 않다 라는 말을 몸소 실행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허물고 삶의 희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인간 승리의 아이콘이 된 오토다케 히로타다. 그런데 2016년 일본 유명 주간지인 슈간 신비의 충격적인 폭로로 시작됩니다.
오토다케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에 20대 후반의 여성과 비행기에 올랐다는 겁니다. 우린 지금부터 일심동체야. 암만 일심동체. 난 당신과 있을 때 제일 좋아. 이렇게 다정한 대화를 나누며 향한 곳은 유명 여행지인 프랑스 파리와 튀니지 등이었는데 아주 전 세계를 일주하듯 사랑의 불장난을 벌였고요. 얼마나 치밀했던지 다른 일본인 남성을 대동해 불륜이 아닌 것처럼 위장까지 했답니다. 게다가 한 명도 아닌 무려 5명의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 몰랐어요? 아, 이제 너무 열받는 게 네. 저렇게 좀 희망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정말 본받고 싶고 진짜 대단하다 이랬는데 저렇게 부도덕한 걸 보면은 저번에 그러니까 충격이 더 큰 너무 거지. 화나죠. 그러니까 더 충격이 큰 거지. 이 사건은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되면서 일본 전역, 아니 전 세계가 깊은 분노를 느꼈고요. 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저의 부도덕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라며 자신의 불륜을 순순히 인정했고요. 결국 그해 9월 이혼 발표까지 하고 맙니다. 욕망이 부른 현실판 사랑과 전쟁 19 12위 공개합니다. 나의 모모를 팝니다. 미국의 유일한 성매매 합법 도시인 네바다주. 그런데 2018년 1월 한 성매매 사이트에 정말 충격적인 글이 하나 올라옵니다. 뭐 지난달이네. 바로 자신의 순결을 팔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와, 이건 또 무슨 소리죠? 이 글을 올린 이는 23살의 베일리 깁슨. 영국의 유명 대중지에선 아예 그녀의 사연을 기사로까지 다룰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가 이런 쇼킹한 글을 올리게 된 이유, 바로 사랑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베일리는 어렸을 때부터 매우 엄격하고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전까지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19살이 되던 해 운명의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첫사랑에 빠져버린 베일리. 그리고 저기 나 있잖아. 결혼 전까지 플라토닉한 사랑을 하고 싶어. 지켜줄 수 있지? I'm not your boyfriend. I'm not your boyfriend. He's your 그쪽이에요? boyfriend. 헷갈려. 어디야? I'm sorry. 남자친구에게 조심스럽게 자신의 신념을 고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역시 그녀의 뜻을 존중해주며 함께 플라토닉 러브를 하기로 맹세합니다. 그런데 2017년 그녀의 바람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자신의 남자친구가 다른 날도 아닌 무려 밸런타인데이에 전 여자친구를 만났고 자신 몰래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졌다는 걸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사랑했기에 이별 대신 용서를 택했던 그녀. 그리고 남자친구와 함께 커플 상담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베일리의 남자친구는 재결합을 위한 커플 상담을 받으면서도 전 여친 한술 더 떠서 새 여친까지 사귀며 정말 다채롭게 버라이어티하게 바람을 피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정말 이제는 수습 불가한 충격을 받은 베일리.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바로 제 순결을 팝니다 라는 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런 뭐 베일리 같은 상황이면은 아무리 주변에서 잘 됐다, 뭐 네 짝이 아니었어 해도 안 들린다. 안 들려. 그러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들리게 그게 언니가 좀 아니야. 얘기해봐. 오케이, he's not worth it. 걔는 그럴 가치가 없어요. He's so not worth it. Mother... 아, 맛없어? 아, 열받잖아. 갑자기 맛없어도 젠틀맨이 하면 어떡해. 아, 열받잖아요. 여성 캐서린은 잔뜩 화가 난 채로 25살 연하의 전 연인 데이비드의 집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를 향해 달걀을 투척하더니 급기야는 전 연인을 차로 치려고까지 했는데요. 극대노네, 극대노. 다행히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캐서린이 체포되며 상황은 일단락됐는데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이들의 충격적인 관계. 네가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다 망쳤어. 장모님! 저 혼자만 잘못한 건가요? 예? 자, 파국으로 치달은 두 사람의 관계. 대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약 4개월 전인 2017년 5월
데이비드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내에게 충격적인 고백을 듣게 됩니다.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미안해. 아유, 어떡하냐. 정말 큰 배신감에 휩싸인 데이비드는 곧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내에게 제대로 복수할 수 있을까? 복수심에 활활 불타오른 그리고 그는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맞박. 그런데 그 대상은 아내의 엄마 장모님. 아니 얘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장모님은 거기 왜 넘어가냐고요. 장모 캐서린이 사위 데이비드의 검은 유혹에 넘어가고 만 겁니다. 그리고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는데요. 잘도 넘는다, 잘도 넘어. 자, 그리고 데이비드는 마침내 아내 한나에게 복수의 칼날을 빼들었죠. 당신만 바람필 수 있는 줄 알아? 나도 다른 여자 생겼어. 바로 당신 엄마야. 자, 물론 자신이 먼저 외도를 했지만 이 충격적인 상황에 멘붕, 혼돈, 혼란의 케오스에 빠진 아내 한나. 장모 캐서린 역시 사위 데이비드가 자신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철저하게 농락하고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우리 관계를 내 딸한테 말하면 어떡해? 네가 나와 내 딸의 인생을 망쳤어. 가만 안 둬. 대분노한 장모 캐서린이 사위 데이비드를 찾아가 난동을 피웠던 겁니다. 뭘 잘했다고 난동을 피우십니까? 그 남편 데이비드가 이제 아내 외도로 상처받는 건 알겠는데 장모를 끌어들여서 복수한다. 이거는 더 못한 인간이 되는 거죠, 사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사람들 역시 3명 모두 잘못된 사랑을 한 것, 파멸로 이끈 최악의 복수다 라며 맹비난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가해자들. 부디 지금이라도 냉수 드시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녀들의 살벌한 복수 혈전. 2009년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30대 여성 트레이시 후드 데이비스. 그녀는 어느 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뭐야, 이 자식 바람 피우고 있었어? 바로 남편 도니사 데이비스의 불륜 행각이었죠. 배신감에 불타오른 아내 트레이시는 곧바로 복수를 결심. 그리고 3명의 여인에게 급히 SOS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먼저 행동대장 여성 1호 테레스 지먼이 나서서요. 남편을 유인했습니다. 특별한 마사지를 받고 싶다면 프리한 모텔에서 이따 만나요. 그렇게 행동대장 여성 1호가 도니사를 모텔로 유인해 마치 스페셜 이벤트인 척 그를 침대에 묶고 눈을 가렸습니다. 뭐야?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복수 혈전이 시작됐는데요. 모텔 방문 밖에서 대기 중이던 도니사의 아내 트레이시와 SOS 요청을 받고 온 여성 2호 웬디 시웰, 여성 3호 미셸 벨리보가 불륜을 저지른 도니사를 향해 돌격. 그의 머리를 쥐어뜯고 얼굴을 향해 펀치를 퍽퍽 날리고 급기야 그의 성기에 접착제를 뿌리기까지. 와, 제대로 복수를 하시네요. 와, 뭐 근데 이 안에 복수를 같이 도와준 저 여자들은 다 누구예요? 친구예요? SOS 요청을 받고 출동한 여성들의 정체, 바로 남편 도니사의 내연녀들이었습니다. 내연녀 연합. 이쯤 하면은 접착제를 왜 뿌렸는지 약간 이해가 됩니다. 다시는 못 쓰게 하겠다는 거죠. 자, 사건의 내막은 이렇습니다. 감히 내 남편이랑 바람을 피워? 니들도 다 부셔버릴 거야. 남편이 한 명도 아닌 무려 3명의 여성과 외도한 사실을 알고 분노에 한껏 차오른 아내 트레이시. 그런데 아내 트레이시에게 연락받은 내연녀들은 난 그가 유부남인 줄 몰랐다.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나도 피해자다. 라며 더 분노를 한 것입니다. 헐. 그래서 아내 트레이시는 남편 도니사에게 속아 피해자가 된 여성들과 바람둥이 도니사에게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후에 그러면 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 남편이 반성을 좀 했습니까? 싹싹 빌고 뉘우쳤습니까? 자, 남편 도니사는 아내 트레이시와 내연녀들에게 사과를 하긴커녕 경찰에 바로 신고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속은 시원해서도 사실 폭력은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걸려요. 다른 방식이 또 있었을 텐데. 사자 대면해서 망신 주고 반성시켜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선을 넘어서 때리고 묻고 막 그렇게 했으니까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거든요. 익명의 한 남성으로부터 온 사연이 영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이번 크리스마스를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고 싶은데 아내에게 뭐라고 핑계를 대야 될까요? 야, 이거를 와, 이거를 어떤 사연을 보낸 거야, 이거를?
자, 그런데 사람들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이 남자가 사랑한다는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자, 심장 부여잡으십시오. 뭐죠? 그녀는 다름 아닌 장모님. 이건 또 뭐래?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5년 이 남자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 결혼해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출장차 두바이에 가게 된 남자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위, 나도 두바이로 휴가 왔는데 우리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때마침 두바이로 휴가를 온 장모님의 전화였는데요. 그렇게 두바이에서 만난 두 사람. 자, 그런데 장모님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얘기. 우리 딸에게 자네 말고 다른 남자가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하네. 장모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엄청난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모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요. 딸이 잘못한 거잖아. 내 딸이 잘못한 건데. 이후 장모님은 행여나 사위가 나쁜 마음을 먹을까 괴로움에 힘들어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돼 출장 기간 동안 사위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위로를 해줬는데요. 너무 상처받지 마. 내가 늘 자네 곁에 있을게. 장모님. 자신의 깊은 상처를 어루만져주는 장모님에게 그만 스르륵 무장 해제되어 버린 사위. 그리고 그날 밤 사위와 장모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고요. 이거 1위 아니에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장모님, 아니 새 연인을 만나면서 뒤늦게 남자가 알게 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날 좋아한 거야? 아내 바람난 것도 일부러 알려준 거였다니? 장모님이 오래전부터 사위를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딸과의 부부관계를 끊어놓기 위해 일부러 딸의 외도 사실을 사위에게 알렸던 거죠.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자, 이 사실을 눈치챈 사위는 곧바로 장모님과 이별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요. 나를 이렇게나 사랑했다니 이제 내가 그녀를 사랑해줘야겠어. Come on, my darling. 자, 이미 장모님에게 마음을 홀딱 뺏긴 사위는요. 이 사랑을 계속 지켜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야, 이거 드라마로도 못 쓰겠다. 너무 막장이어가지고. 영국 유명 일간지에 이 사연이 공개된 뒤 정말 영국 전역이 떠들썩했지만 그 뒤로 이 막장 가족의 소식은 더 이상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금지된 사랑의 최후. 2018년 미국 휴스턴 40대 여성 브릴 데니얼스. 그녀가 이 법정에 서게 된 사연. 2016년 두바이에서 한 남성과 접선한 데니얼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지금 미국에 가면 바로 체포될 거예요. 근데 수사국에 내 동료가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나만 믿어요. 뭘 접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뭐 테러 단체입니까? 뭡니까? 범죄자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녀가 법정에 선 이유는 수사 정보 누설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테러리스트에게 정보를 빼돌린 데니얼스의 정체. 그녀는 바로 두바이 미 영사관에서 근무하는 미 해군 범죄 수사국 소속 특수요원이었습니다. 네? 특수요원이 수사 기밀을 빼돌렸다고요? 나라를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잖아요. 스파이네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2016년 브릴 데니얼스는 두바이 제벨 알리 항구 테러 사건을 조사하던 중 테러 용의자인 나달 디아라는 남성을 알게 됐는데 그는 미국에서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이란으로 석유 장비를 불법 운송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미 정보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테러 용의자 디아를 수사하며 이야기를 나눌수록 묘한 사랑의 감정을 느낀 데니얼스. 아이고. 그러더니 결국 디아, 당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사랑해요. 데니얼스, 나도 사랑하고. 그러면 날 좀 도와주겠어? 특수요원이라는 신분을 까맣게 잊고 테러 용의자인 디아와 사랑에 빠지고만 그녀. 헐. 이후 데니얼스는 특수요원이라는 신분을 악용해 미 해군 범죄 수사국에서 수사 중인 테러 용의자 디아에 대한 정보를 빼돌려 그에게 전해줬죠. 엄마. 계속. 근데 이게 국가의 그 존망이 달린 문제 아닙니까? 아, 진짜 이거는 인정될 수가 없는 반역이죠, 반역. 몇 명의 피해자가 생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뒤 요원인 데니얼스와 테러 용의자인 디아의 사이가 심상치 않다는 정보를 입수한 미 국무부. 그런데 디아, 난 당신에게 내 모든 걸 걸었어요. 당신만 믿어요.
특수요원 데니얼스는 상부의 경고까지 무시하고 테러리스트 디아에게 미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의 수사 정보까지 빼돌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정신이 나갔네. 이성을 그냥 맞네. 아니 그리고 테러리스트인데 이게 어떻게 범죄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의 목숨을 또 잃게 할지 모르잖아요. 본인의 가족과 친척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더 금지된 이유. 자, 다들 혈압 조심하시고요. 당시 데니얼스는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습니다. 막장 오브 더 막장입니다. 결국 그녀는 미 해군 범죄수사국으로부터 무기 정직 처분을 받은 뒤 2018년 9월 체포됐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범죄자를 도운 막장 특수요원의 어긋난 애정. 부디 지금은 정신 차렸길 바랍니다. 모모와 결혼한 멕시코 정치. 멕시코 중부에 위치한 도시 테키스키아판. 2015년 중견 정치인 라울 오리후엘라 곤잘레스가 테키스키아판의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에 이어 시장 재선에 성공. 테키스키아판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으며 바쁜 나날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시장 곤잘레스에게 닥친 불행. 2016년 곤잘레스의 아들 미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아이고 얼마나 또 슬펐을까요. 갑작스레 아들을 잃은 아버지 곤잘레스 그리고 며느리 모랄레스 또한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곤잘레스는 며느리를 더 살뜰히 챙겼는데요. 아가, 네 생각나서 선물 하나 샀다. 그리고 이제 그만 슬퍼하렴. 내 아들도 그걸 원치 않을 게다. 네 아버님 감사해요. 주말에 찾아뵐게요. 같이 저녁이나 드시자고요. 그런데 곤잘레스의 아들이 사망하고 8개월 뒤 세간에 떠돌기 시작한 소문. 시아버지 곤잘레스와 며느리 모랄레스의 연문설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유, 두 번 아들 잃은 슬픔도 큰데 저런 소문까지 돌면 또 정치인 아닙니까? 얼마나 짜증났을까요? 그럼요. 그런데 또 오늘 주제가 주제니까 혹시 이 연문설의 시장 곤잘레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소문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습니다. 시장 곤잘레스는요, 사랑하는 손주들과 며느리 모랄레스를 더 신경 써 챙겼을 뿐이라며 연문서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0월 어느 날 시장 곤잘레스가 멕시코 대표 휴양지인 칸타나우로에서 결혼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곤잘레스의 신부가 바로 며느리인 모랄레스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손주가 어떻게 자기 애가 된 거 뭐 어떻게 된 거야? 짜증나. 사랑에 빠진 며느리와 시아버지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어제는 시아버지, 오늘은 남편, 막장 사랑이라고 보도해 멕시코 전역이 큰 충격에 빠졌고요.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습니다. 이게 사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어차피 핏줄 하나 섞이지 않은 남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아들의 일단 아내가 며느리였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니, 손주들은 어떡하냐고, 손주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한테. 저기 아빠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할바야 뭐야? 이게 지금. 선을 넘어도 너무나 넘어버린 막장 사랑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의 재혼 상대는 뭐뭐? 브라질 축구 국가 대표 출신이자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상강의 핵심 공격수인 헐크. 유명한 선수잖아요. 브라질 국가대표였습니다. 그는 2019년 7월 아내 이란과 이혼하며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8개월이 지났을 무렵 재혼 소식을 발표하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뭐 재혼을 다시 한 게 뭐 비난받을 일은 아니잖아요. 좀 빠르긴 하지만. 그런데요, 헐크의 재혼 시기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건 바로 재혼 상대. 누군데? 이모부, 오늘 경기도 파이팅! 제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빠바바밤밤바바바바바. 야, 근데 좀 더 이어가 볼게요. 알겠는데요? 감이 잡히셨죠? 이모부로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습니다. 그냥 더 들어봅시다. 달링, 언제까지 이모부라고 할 거야? 자기라고 불러봐. 헐크의 재혼 상대가 바로 전 부인 이란의 조카 카밀라였던 겁니다. 야, 저건 또 뭐냐, 이거는. 전 부인 이란과 이혼을 하고 불과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헐크가 중국에 있을 때 일 때문에 전 부인의 조카 카밀라가 중국을 찾았는데 어허. 이때 둘이 만나서 불꽃이 팍 넘지 말았어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만 겁니다. 중국어에서.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니 이 사실을 그 아내는 언제 알았을까요? 자, 이혼한 지 5개월 만인 12월에 헐크는 주변 지인들에게도 알리고 그리고 전 부인 이란에게도 당당히 교제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예. 이때 전 부인 이란은 카밀라, 내가 널 얼마나 아꼈는데 니네 둘 다 미쳤어! 전 부인 이란은요, 전 남편이 헐크가 국가대표에 발탁되기도 전 무명 시절 축구선수 때부터 남편을 뒷바라지하면서 자녀 셋을 키워 조강지처였기 때문이죠. 게다가 재혼 상대가 자기의 조카라. 뿐만 아니라 2살 터울인 조카 카밀라를 친자매처럼 아꼈기 때문에 배신감에 치를 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카밀라가 더 미웠을 수도 있겠다. 언니랑 어떻게 되겠냐고. 그쪽 풍비박산입니다. 정말 더 뒷목을 잡게 만드는 건 조카 카밀라는 SNS를 통해 누구도 우리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었을 거다. 그리고 난 이모를 여전히 사랑한다. 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너무 이기적이에요. 아니, 이모라고 부르지나 말지. 맥케이브는 다이어트에 도전. 6주 만에 1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오 대박. 다른 사람이죠. 완전 달라졌죠. 뭐야 아예 달라졌는데? 자, 맥케이브의 다이어트는 말 그대로 정석이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헬스장에 가서 1시간 정도 운동을 했고요.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파우더를 섭취하는 정도였습니다. 대단한데?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후에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살이 쭉쭉 빠지더니 몇 달 만에 30kg까지 감량. 게다가 체중 감량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맥케이브. 왜 그래? 손가락과 발가락이 따끔거리고 목이 뻣뻣해지는가 하면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심지어 아니 살이 빠지면 이게 멋있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환자 같지? 동료들도 그의 안색이 달라진 걸 한눈에 알아봤을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면은 시기가 우연히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건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어디가 안 좋다? 네,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무리한 다이어트로 내가 봤을 때는 좀 건강을 해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볼 땐 무슨 중독인 것 같아요. 혹시 연륜이 나는 건? 자, 계속되는 통증에 병원을 찾은 그는 의사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간 기능도 저하돼 있고 백혈구 수치도 높아요. 아무래도 비소 중독인 것 같습니다. 이야 연륜. 역시 연륜이 대단하다. 나 이거 왜 알아? 장기간 복용하면 폐질환, 피부암, 폐암까지 일으킬 수도 있는 독성 물질인 비소 성분이 그의 체내에서 검출된 겁니다. 아니 왜 비소에 중독이 됩니까 갑자기? 자, 이유를 찾아보니 평소 그가 복용하던 단백질 파우더에서 다량의 비소 성분이 발견. 그래.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게도 단백질 파우더에 비소를 섞은 범인은 바로 그의 아내 에린이었습니다. 아내가 독살하려고 든 거예요? 네, 결혼 17년 차였던 맥케이브와 에린은 평범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느 날부터 아내 에린의 태도가 달라지며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에린은 맥케이브가 술을 먹고 들어오는 날은 외도를 의심, 매일같이 맥케이브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확인하며 사생활을 감시, 급기야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맥케이브는 결혼 생활의 위기를 극복하고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 운동과 다이어트를 결심.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아내의 마음도 돌아올 거라 생각했던 건데요. 반대죠. 이거는 저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자가 바람이 나서 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딴 여자한테 잘 보이려고. 야, 정말 엄지척입니다. 이 분석력. 동치미 이런 데 섭외 오겠는데요? 거의 전문가인데? 이런 맥케이브의 마음도 모르고 에린은 더욱더 그를 의심했고요. 더 의심. 이혼까지 거절당하자 이같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겁니다. 결국 아내와의 이혼을 결심한 맥케이브.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만 충격. 아내에게는 다른 남자가 있었고요.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 예상 못했지 이거는. 야, 나도 바람을 내가 피니. 졌다. 그리고 남편 맥케이브의 이름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한 정황까지 드러났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로 돌변. 남편을 희생시키고 얻은 사랑과 돈으로 과연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거는 그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했던 저 노력들. 내 스스로가 너무 싫을 것 같아. 모모로 복수한 남편. 2016년 7월 중국 난징. 44살 장 씨는 이혼과 사별을 겪은 뒤 지금의 아내 팬과 세 번째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번만큼은 가정을 꼭 지키리라 결심했습니다. 함께 작은 농장을 운영하며 알콩달콩 미래를 그렸던 두 사람. 자,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인 팬이 생식기의 염증으로 고생하더니 구토와 가슴 통증까지 호소.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그녀의 증상을 살핀 주치의는 일종의 독성 물질 중독 증세인 것 같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게 있으신가요? 아, 실수로 농약을 아내 몸에 쏟았는데 그것 때문에 중독된 것 같아요. 농약을 쏟았으면 진작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거나 뭐 그 씻어내거나 했어야 되는데. 하지만 어딘가 초조한 듯 의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치지 못했던 장 씨.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사는 아내의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 장 씨를 추궁했고 그제서야 그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아내를 혼내주려다가 그만. 사실 자신이 아내의 속옷에 제초제를 발랐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건 또 뭔 소리야. 뭐 혼을 왜 내, 아내를. 아니, 제초제를 바르면 그게 혼이 나? 사람이 죽는 거지, 그게? 그래.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함께 농장을 운영했던 두 사람. 장 씨는 농장 일을 책임지고 아내 팬은 외부 연락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SNS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에 재미를 느껴 점점 남편을 등한시하기 시작. 이에 장 씨가 불평을 토로하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장 씨는 SNS 채팅에 흠뻑 빠진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분노. 아내를 혼내주겠다며 잡초를 뽑고 남은 제초제를 아내의 속옷에 뿌렸던 것이죠. 심지어 장 씨가 사용한 제초제는 해독제도 없는 맹독성 제초제였다고 합니다. 아내의 염증이 심각해질 동안 자신의 잘못을 숨겼던 장 씨. 결국 아내는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망했네, 진짜로. 결국 장 씨는 고의적 상해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게 왜 살인죄예요? 살인죄가 아니고? 한순간의 잘못으로 아내를 잃은 장 씨는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지만 그들이 꿈꿨던 행복은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너무 슬프다, 이거. 남편에게 모모 부은이요. 2020년 7월 14일 영국 채셔주. 모두가 잠든 새벽, 이웃집 문을 두드린 한 여성. 제가 아무래도 남편을 죽인 것 같은데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50대 여성 코린나 스미스였습니다. 죽인 것 같은 건 뭐예요? 자, 그래서 이웃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구조대원에 도착했을 때 사건 현장의 모습은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남편 마이클 베인스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울부짖고 있었고 그의 주변에는 끈적한 액체가 흥건했습니다. 마이클에게 화상을 입힌 액체의 정체는 놀랍게도 설탕물. 그리고 정말로 끔찍한 건 그의 아내 코린나가 의도적으로 그의 얼굴에 펄펄 끓인 설탕물을 부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실수가 아니네. 화상을 더 심하게 하려고 설탕물을 부은 거거든요. 왜 그 뭔 영화예요? 설탕물이 잘 안 씻겨 나간단 말이에요. 끈적끈적해지잖아요. 얼굴에 들러붙잖아요. 그 뜨거운 상태로. 네, 결과는 끔찍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병원에 이송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는데 여봐. 하지만 코린나는 38년이나 같이 산 남편을 왜 죽이겠어요? 그저 어떤 말을 들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말 한마디 때문이라고 이게. 남편을 살해할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아니 죽일 의도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해? 저거는 진짜 연구한 건데 거의. 뭐 바람 폈다는 거예요. 뭐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를 들었는데? 자, 두 사람의 결혼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건 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남편 마이클이 소아 성애자라는 소문이었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있기 전날 코린나가 딸에게 들은 내용은 더욱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빠가 어린 시절 본인과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건데요. 저는 이제 소문이라고 해서 낭설이겠거니 했는데 실제로 소아 성애자였던 얘기군요. 내 애들한테 그랬으니까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겠네요. 하지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면서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영영 물음표로 남게 됐고요. 재판부는 어떤 경우라도 코린나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현대 문명사회에서 사적인 복수를 금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이제 본인이 살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모와 함께 돌아온 남자. 2018년 미국 유타주 47살 남성 드웨이는 부부싸움 후 집을 나선 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들, 아빠 오늘 집에 가니까 엄마한테 집에 있으라고 전해줘. 뭐 화해하려고 뭐 이벤트 뭐 이런 거 준비한 건가요? 뭐 마지막이든 아니든 어쨌든 진지하게 대화를 한번 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이런 부탁이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곧장 집으로 향한 이우드는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도 충격적인 짓을 벌이고 맙니다. 안 돼. 바로 경비행기를 타고요. 자택을 향해 그대로 쾅 돌진. 이우드의 집은 순식간에 초토화,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아내를 집에 있게 한 다음에 저렇게 했다는 거는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저거는 너무 위험하다. 저럴 경우에 이웃집에 불이 난다거나 저게 잘못돼서 다른 집에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치. 사실 비행기를 저렇게 핀포인트 조종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평소 유드는요, 아내 샌디의 불륜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직전에도 부부싸움을 하던 중 아내 샌디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고요. 보석금을 내고 겨우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유드는 반성은커녕 감히 날 경찰에 끌려가게 해? 가만 안 둬! 오히려 분노에 타올라 아내에게 복수를 결심. 조종사였던 유드는 곧장 공항에 가서 경비행기를 훔친 뒤 아내가 있는 집을 향해 돌진했던 것이죠. 자기 것도 아니면서 훔친 거였어? 남의 비행기를 저렇게 부신 거야? 앞뒤 안 본 거죠. 모든 최악이 다 모여있다. 눈이 다 뒤집힌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내하고 아들은 죽었나요? 정말로? 당시 집에 있던 아내 샌디와 아들은 가까스로 집에서 탈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끔찍했던 사고를 낸 장본인 남편 유드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자기만 죽었네, 자기만 죽었어. 순간의 분노에 눈이 멀어 가족을 죽이려 했던 남자. 끔찍한 전쟁이 아닌 이해와 사랑을 택했다면 어땠을까요? 2010년 페루 남부 아레키파. 조용했던 마을에 돌연 강렬한 폭발음이 울려 퍼졌는데 굉음과 함께 마을 전체가 뒤를 정도로 땅이 진동. 깜짝 놀란 주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비행기 그것처럼 또 뭔가 무시무시한 폭발을 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끔찍합니다. 집안에 재운 다음에 뭐 가스를 폭발시킨다든지. 가스 폭발 가능성이 있죠. 자, 우선 그 엄청난 폭발음의 정체는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졌어. 다이너마이트가 경비행기를 능가하는. 아니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 가정집에서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했고 그 집에 살던 부부인 남편 롤란도와 아내 낸시는 결국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즉사했구나. 부부가 다? 이들 부부를 지켜봐왔던 이웃 주민들은 그날 그 집 부부가 엄청 심각하게 싸우더라고요. 아 글쎄 우리 집까지 고성이 들렸다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죽일 듯이 싸우더니 결국 이렇게 일이 터졌네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정집이 무슨 다이너마이트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민간에 돌아다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자, 사건의 진상은 이렇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이 잦았던 낸시와 롤란도 부부는 사건 당일에도 말다툼을 했고요. 이 광기에 휩싸인 남편 롤란도는 급기야 이성을 잃고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그러고도 분에 못 이긴 그는요. 이렇게 된 거 나도 뒤따라가겠어. 이 정도면 한 방에 죽어버릴 수 있을 거야. 이 당시 페루의 한 광업 회사에서 일했던 롤란도는 다이너마이트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고요. 그렇게 롤란도는 아내의 시신을 껴안고 다이너마이트를 자살한 겁니다. 근데 아내를 따라 죽겠다는 것도 참 비겁한 변명으로 보입니다. 이 본인이 죽음으로써 아내를 살해한 죄를 좀 회피하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비겁해요. 벌을 안 받겠다고. 네, 비겁한 거죠, 사실. 아, 게다가 다이너마이트가 웬 말이에요, 이게. 이게 이렇게 막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게? 광산에서 갱도 만들려고 폭발시키는 그 다이너마이트. 뭐지, 이게 왜 사람 사는 동네에서 터지냐고. 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당시 폭발로 인해 이웃집은 이 창문이 깨졌을 뿐 더 이상의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다이너마이트 폭발에 휩싸인 부부의 시신은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대화나 화해가 아닌 증오와 원망, 분노를 택한 롤란도. 결국 자기 자신조차 죽음으로 내는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14살 소녀가 사실 모모였다? 2009년 영국 사우스 웨일즈 한 온라인 채팅방에선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반가. 우리 애기 몇 짤? 저 14살인데요? 오빠야랑 만날래? 오빠야가 밥도 사주고 돈도 주고 다 해줄게. 온라인 채팅으로 만난 14살 소녀에게 성매매를 제안한 남성은 68세 데이비드 로버츠. 끔찍하다. 소녀뻘도 지난 거 아니야, 이 정도? 지났지. 손녀도 아니지. 소녀와 약속을 잡고 한참을 기다리던 데이비드. 그런데 네가 왜 거기서 나와? 현장에 나타난 건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셰릴 로버츠가 그의 앞에 딱 나타난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낚시에 완전 딱 걸렸네. 아, 그런 건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일을 앞둔 나이에도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앉아있는 남편이 수상했던 셰릴. 데이비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셰릴은 남편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흔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남편이 코키라는 대화명으로 어린 소녀들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있었던 겁니다. 아, 현타 왔겠다, 진짜. 이런 걸 남편이라고. 게다가 미성년자한테 그렇게 추근되는 걸 알았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요? 그 대화 내용도 얼마나 저질입니까? 20년의 세월을 함께한 남편 데이비드의 이중적인 모습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셰릴.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다고? 용서 못해. 응징하고 말겠어. 남편 데이비드를 응징하겠다고 결심한 아내 셰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는데요. 데이비드가 채팅방에 접속한 것을 확인한 후 곧바로 채팅방에 접속해 그에게 말을 걸었던 겁니다. 마치 14살 소녀인 것처럼 말이죠. 이번도 생각 못했을 거야. 얼마나 진짜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까? 너무 끔찍하죠? 그대로 경찰서 그냥 보내버려야지. 경찰이랑 같이 나갔어야죠. 그런데 아내의 응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인 응징은 바로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경찰. 아, 대동했구나. 아내 셰릴은 남편과 약속을 잡자마자 경찰에 신고했고요. 데이비드는 현장에서 아동 성매매 혐의로 바로 체포됐습니다. 이야, 덫을 놓은 거구나. 그죠? 뭐 제대로 법으로 응징하셨네요. 정의 구현한 겁니다. 자, 근데 더 어이없는 건 데이비드의 이런 행동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사 중 데이비드의 컴퓨터에서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 주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사진과 동영상들이었는데요. 에이, 나쁜 사람이네. 결국 그는 3년의 사회봉사 명령을 받고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모든 접촉을 금지당했습니다. 물론 이혼도 당했고요. 당연하죠. 모모 때문에 이혼? 2021년 4월 미국 워싱턴주 외출해서 돌아온 54살 제임스는 아내 알리나에게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어쩔 수 없었어. 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정말 우리한테 미래는 없구나. 당장 이혼해. 바람을 폈거나. 그렇죠. 아니 뭐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 믿음을 상실할 만한 그 중대한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죠, 뭐 혼외 자식이 있다든가 그런 식의. 충격적이죠. 두 분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네네. 들어보시죠. 제임스와 알리나가 결혼 생활에 위기를 맞게 된 이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백신을 맞을 수 있어? 바로 남편 제임스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아, 백신이 무슨 이혼 사유야. 너무 어이없네. 어이가 없네. 사실 아내 알리나는 백신이 자폐증을 일으킨다는 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본 이후로 백신을 맹렬히 거부. 자신은 물론 남편과 아이들까지 백신을 맞지 못하도록 극도로 반대해왔고요. 백신 반증을 위한 연구는 물론 백신 반대 모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였습니다. 아니 개인의 신념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강요를 그게 왜 또 이혼 사유예요? 아, 이거는 존중의 의식이 전혀 없네. 그러니까. 알리나의 안티 백신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제임스는 사랑했던 아내가 점점 낯선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았던 제임스. 결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감행. 아내에게도 백신 맞은 사실을 고백했던 겁니다. 문자를 했구나. 난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어. 아이들도 맞았어? 그래. 마치 바람을 피운 것 같았어. 아마 너도 그걸 더 바랬을지도 몰라. 둘이 드라마를 찍고 있네. 바람을 피우길 더 바랬을지도 모른대. 아니 백신보다도 차라리 바람을 피기를 원해. 차라리 백신 맞는 바람을 펴라. 야, 그게 더 심하다. 완전히
꽂혀 있나? 맹신하네. 안티박신에. 결국 두 사람은 남편 제임스가 백신을 맞았다는 이유 하나로 이혼 절차를 밟게 됐고요. 백신 때문에 이혼당한 제임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전요, 이게요, 숨겨야 하는 일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았어요.